그리고 교통 세미나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미국 TRB 그러니까 트랜스포테이션 리서치 보드라고 되어 있는 교통연구위원회 미국 교통연구위원회에서 핵심 이슈와 방향에 대해서 교통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트랜스포메이셔널 테크놀로지 교통 관련 기술의 어떤 변화적인 대응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자율주행차, 드론이라는 무인 항공기, 그리고 공유경제, 공유교통 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변혁적 기술이죠. 파괴적 혁신의 기술이 적용되어져 가지고 핵심 이슈가 도출이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앤 헬스 부분입니다. 아까 욕구 5단계설에서 얘기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우리가 기본적이었다고 이제는 삶의 질 향상, 복지, 복리 정진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한 어떤 교통으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건강이라는 이슈 부분은 예전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따로 표현을 하자고 그러면 고령자의 이동성을 또는 접근성을 제고해야 되고요. 소음 절감이라든지 대기 오염 같은 것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연령대별 성별의 이동 특성을 고려한 계층별 맞춤형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또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레질런시 부분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또한 인간 사회에서 인재에 의한 어떤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교통 시스템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또는 그런 어떤 적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책 방향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자연재해 발생 시의 교통정책 시스템, 교통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의 긴급 상황에서의 교통 서비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정책 등등이 이런 어떤 미국 교통연구위원회에서 미래의 교통정책의 새로운 또는 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 기술 혁신에 따른 것, 그리고 삶의 질이나 건강에 대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기후 온난화 등의 어떤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가 레질런시, 적응이나 아니면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전과 달리 또 새롭게 또는 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교통정책의 이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구조의 변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가져왔던 지난 시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봐주시면 7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0.7%예요. 연평균 10.7%이고 뭐 그때 1980년대 초반에 우리가 오일 쇼크를 받고 또 7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가 있었죠. 오일 쇼크를 제외한 나머지 오일 쇼크가 지난 뒤에 다음에도 우리나라는 연평균 9.4%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었죠. 근데 세계는 그때 당시 3.3% 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약 3배 정도 높은 빠른 경제 성장률이고요. 이런 9.4%, 10.7%는 지금 현재 중국이 아니죠. 그 1, 2년 전에 지난 10년간 중국이 가져왔던 높은 경제 성장률에 비견하는 내용의 그런 경제 성장을 구가해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고성장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1998년에 아시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그 성장률이 5.4%, 세계는 4.5%니까 거의 비슷한 부분이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브러스 사태로 인한 그런 모기지의 그런 주택 위기가, 공급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2010년대부터는 거의 오히려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의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경제 성장률을
겪고 있는, 즉 저성장의 시대에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저성장의 이 한국의 3.0%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른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를 보게 되면 우리가 1971년부터 2015년까지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꾸준히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성장 시대에서의 어떤 도시 및 교통 정책 계획 수립에 대한 대안적 마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내려보면은 2012년부터 2050년까지 봤을 때 한국은 보면 3.4%에서 2050년에는 까지는 1.0%로 더욱더 감소할 수 있다라고 OECD에서 잠재 성장률을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정말로 저성장 시대죠. 거의 1%면 물가 상승률 감안한다고 그러면은 0%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교통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대응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갖다 또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보면은 이제 1960년대 굉장히 급격한 경제 성장 기회죠. 60년대, 70년대 보면 8%에서 10% 그리고 80년대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90년대에서는 낮아지다가 점점점 낮아지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거기서 산업별 경제 성장률 기여도를 한번 봐주시면 보게 되면 우리가 제조업이 3.5%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최근에는 제조업의 경제 성장률 기여도에 비해서 서비스업의 경제 성장률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3차 산업 또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분화시키면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서비스 산업들, 융복합 산업들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1차와 2차 산업들에 대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른쪽 그래프에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시점에서 2025년 그리고 점점점 미래로 가면서 우리가 경제적 부가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창출될까라는 부분을 볼 때 농업시대, 산업시대, 그리고 정보시대, 나노시대, 융합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보시대와 융합시대의 그런 기로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구가하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경제 산업 발전 방향을 갖다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입지에 대한 정책도 다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산업구조 파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모든 가게가 문 닫는다. 장난감 제국의 폭탄선언 이유는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2018년 뉴스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8년 뉴스 자료에서 네, 친절한 경제입니다. 미국의 토이저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장난감만 토이제러스에 대한 설명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모든 가게 문을 곧 닫는다고 발표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하나씩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장난감을 덜 산다. 그래도 장난감 사긴 사겠죠. 그런데 인터넷 여러분들 장난감
아이들 잘 사지 않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보면서 다 하죠. 게임하고 비디오 보고. 훨씬 더싼 못해서 전 세계를 주름잡던 유통공익이 결국 쓰러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파는 매장들 줄줄이 매장 수를 줄이거나 아예 자파점 역시 다 어렵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미국이 지금 경기가 꽤 좋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뽑을 정도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런 점까지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쇼핑에서 1등을 잡아버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본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ICT도 있었죠. 그래서 ICT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쇼핑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폐업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그 노동 인력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여집니다. 농업 위주인 사회에서 그다음에 산업화 시대, 서비스 탈산업화 시대, 그리고 탈제조업 시대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노동력의 비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지금 4차 산업과 요거 3차 산업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사회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서 교통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고령화 그리고 삶의 질의 욕구에 대한 욕구 정대를 보게 되면 결국엔 국가 재정을 어디에다가 더 쏟아요? 지금까지는 교통 인프라, 어떤 물리적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많이 쏟아왔더니 이제는 보이지 않는 비물적 서비스죠. 그래서 복지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재정 운용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교통 인프라 투자의 재원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기울기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 성장 시기에 굉장히 크게 투자를 했던 교통 인프라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에는 이 인프라가 굉장히 노후화되면서 그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들이 굉장히 증가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도 또는 도로 전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도로 전체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6천억 원, 6조, 1년에 뭐예요? 6조 정도가 되네요. 2030년에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시사점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이제는 건설하는 비용 원칙적으로는 그 파이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 파이의 대부분을 어디다가 쏟아요? 새로운 시설에 대한 공급이 아니라 유지 보수하는 데 상당한 비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민간 투자나 PPP, 프라이빗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같은 걸 통해서 민간 협력을 통해서 민간의 재원을 좀 더 조달해서 인프라의 공급과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는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암울한 미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소득 양극화죠. 그래서 소득 양극화 부분은 뭐예요? 잘 사는 사람들의 고소득층은 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되지만 중산층이 붕괴되고 저소득층으로 내려앉게 되는 그런 소득 양극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소득 불균형 지수로 해서 우리가 진위계수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 진위계수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위계수 점점점 떨어지다가 어때? 경제가 팍팍 성장하면서 그 성장의 파이가 노동자 계층한테 임금으로 지급되어지는 시기에서는 불균형 지수가 굉장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정점은 93년에서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근데 우리가 IMF 위기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진위계수의 값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또한 뭐예요? 2008년에 우리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또 겪죠. 그러면서 좀 더 큰 폭으로 증가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보면 소득 불균형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기에 급격한 경제 성장 시기에 가져왔던 소득의 완화, 소득 불균형의 완화가 낮아지다가 이제는 보다 더 양극화가 심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미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교통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해소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이동성이나 접근성을 그런 어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한테 공급을 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마찬가지 소득 5분위 배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는 상위 2% 소득 나누기 하위 2%. 그래서 값이 더 높아지면 뭐예요? 상위 2%, 20% 계층의 소득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난 2015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예요? 결국에는 5배 정도 더 가처분 소득이 높은 거죠. 하위 20%에 비해서 상위 20%의 그 부분이 5배 정도 더 소득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2015년에는 4배 정도였는데 굉장히 많은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거죠. 그 부분은 2008년에 대한 데이터는 뭐냐면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경제 위기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때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가 2015년부터 다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큰 폭으로 증가하는 비율의 그 기울기가 여기는 7년이죠. 2008, 2015. 여기는 연이에요. 연. 그러면 뭐예요? 1년, 2년, 3년. 3년 만에 7년까지 우리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증가를 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소득 양극화가 가파르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월 소득 기준 10분위별 가처분 소득 증감률 보시게 되면 보면은 하위 10%는 오히려 감소를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이전에 비해서 더 가처분 소득의 이 감소해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상위 10%는 보게 되면 잠깐 마이너스도 있지만 보면 어느 정도 항상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월소득으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대로 사용이 아니죠.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금액들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처분 소득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